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입니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병이 바로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처럼 평소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 뇌와 심장, 신장 등의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죠. 그래서 오늘은 김도헌 신장 고혈압 전문의를 모시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고혈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보통 우리가 혈압이라는 게 저희가 많이 듣고 있는 얘기기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네, 혈압이라는 네. 것은 우리 그 피가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에서 동맥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가지고 네. 저희들이 혈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자, 그러면 혈압에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두 가지 숫자가 있잖아요. 네. 혈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각각의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네, 혈압을 네.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은 항상 높은 수치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낮은 네, 수치가 맞아요. 항상 두 가지 수치가 나오죠. 그래서 네. 첫 번째 높은 수치는 저희들이 그 수축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네. 밑에 숫자는 이완압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반대 개념이네요. 네, 수축과 이완. 수축과 이완. 그래서 네. 영어로서는 시스톨릭 혈압, 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다이스톨릭 혈압이라고 그렇게 네. 말을 하는데 네네. 수축압이라는 것은 심장이 이렇게 박동하면서 네.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수축할 때 네네. 피가 이렇게 그러면은 다른 장기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양의 피가 이제 혈관 쪽으로 이제 나가는데 그때 이제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저희들이 수축압이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심장이 이렇게 릴렉스 할 때, 이완할 때 그러면 이제 피가 다시 심장 쪽으로 들어오는데 네, 모이죠. 그때는 이제 혈류가 작아지니까 압력이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이완압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네. 이해가 쉽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혈압을 그렇게 쟀어요. 그래서 네. 두 가지 혈압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다룰 그 주제가 바로 고혈압이란 말이죠. 네. 과연 혈압을 정의했었을 때 고혈압이란 어느 수치를 얘기를 하는 거며 그 고혈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축압 또 이제 이완압 두 가지가 네네. 있는데 수축압이 높은 경우 또는 이완압이 높은 경우 또 어떤 경우에는 수축압, 이완압 두 가지 다가 이렇게 높은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세 가지 경우를 다 칭해서 저희들이 고혈압 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높아서만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높아도 그렇죠. 고혈압이라는 네. 거죠? 네, 특히 과거에는 그 이완압, 네. 밑에 혈압이 네네. 높은 것을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들이 고혈압이라 그러고 위에 수축압이 높은 경우를 별로 우리가 중시 여기지 네. 않았는데 근래 와서는 오히려 수축압이 더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수축압, 이완압 네. 따로 우리가 그 네네. 고혈압을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수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지 고혈압인가요? 이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그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의사 진료실에 와서 혈압을 재면은 혈압이 높고 네네. 또 집에서 재면은 또 정상인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혈압을 어떻게 측정했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흔히 그 의사 진료실에서 혈압을 쟀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수축압이 140 이상 네네. 또는 이완압이 90 이상인 경우에 고혈압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정의를 내리고요. 네. 집에서 쟀을 때는 조금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네. 집에서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을 했을 때는 135, 수축압이 135 이상 또 밑에가 85 이상일 네. 경우에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들에 따라 가지고 숫자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고혈압이 저희가 나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고혈압이 도대체 우리 몸에 그 미치는 영향은 어디까지인가요? 얼마나 네. 안 좋길래 그렇게 네. 고혈압이 침묵의 살인병이다, 네. 내지는 만성질환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고혈압으로서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고혈압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년간 장기적으로 고혈압을 가졌을 때 오는 그 영향을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맥경화증을 유발을 하고 동맥경화증의 진행 속도를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촉진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동맥경화증이 결국은 빨리 진행을 하면은 동맥 안에 있는 벽이 두꺼워지고 네. 그로 인해서 그 지름치가 네네. 오프닝이 이렇게 좁아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인해서 그 장기들이 손상을 받는 경우가 있겠죠. 음. 그래서 뇌 문제 있을 적에는 뭐 다른 뇌졸중이 올 수 있다든지 네. 또 뭐 뇌출혈이 올 수 있다든지 네. 또 신장에서는 신장 기능 부전증,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네네. 또 심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네.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트어택, 심근경색증 이런 네네. 것이 이제 장기적인 병으로 올 수 있고 또 일순간 혈압이 굉장히 많이 높아서 네. 그런 걸 우리가 악성 고혈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요. 네. 이렇게 낮은 혈압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분들이 네. 있는데 어떠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높아지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네. 우리가 악성 혹은 영어로서 malignant hypertension, 악성 고혈압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뇌출혈이 생긴다든지 네. 심장에 있는 큰 동맥에 손상이 온다든지 아니면 대동맥이 파열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인 문제로 인한 질환들 또는 순간적으로 너무 높아서 이렇게 올 수 있는 질환들로 네. 이렇게 저희들이 나눌 수 있겠죠. 뭐 유발되는 질병을 얘기를 얼핏 들어만 봐도 상당히 위험한 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침묵의 질환, silent 네. killer 이렇게 와. 말씀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고혈압을 결국에는 이제 혈압을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혈압을 좀 낮춰야 되는 건데 그 낮출 수 있는 그 목표치라고 할까요? 어느 선까지 낮춰야지만 그래도 좀 정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 고혈압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첫째는 고혈압 진단을 할 때 정확하게 측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일단 그것이 잘 측정이 되고 난 후에는 네. 우리가 목표 수치도 그 개인에 따라서 수치를 조금씩 조절해 줘야 돼요. 네. 그 대부분의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진단은 이제 140에 90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요. 그 목표 수치가 140에 90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거고 특히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있어서는 네. 당뇨로 인해서는 동맥경화증이라든지 다른 질환들이 굉장히 같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서는 140에 90이지만 네네. 당뇨를 가지신 분들에 관해서는 130에 80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그 목표 수치를 조금 더 우리가 낮춰야 되는 거고, 또 이렇게 그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혈압을 목표 수치를 조금 저희들이 높게 잡습니다. 너무 오히려? 너무 혈압을 떨어뜨리면은 또 부작용들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네.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목표 수치를 뭐 140, 150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 있어서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완화해서 증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목표 수치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조금 그 상황이라든지 뭐 나이라든지 그렇죠. 조금 개인에 경우에 따라 따라서 조금 차이가 경우에 있네요. 따라서 어떤 다른 동반된 질환이 있다든지 뭐 연세에 따른다든지 여러 가지고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네. 저희들이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뭐 알고는 있는 듯 하면서 사실 실천이 잘 되지 않은 것들인데 저희가 생활 속에서 그러면 그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네, 얘기겠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네. 제가 보존적인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되겠죠. 일단 네. 진료를 진단이 되고 난 후에는 물론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보존적인 치료를 이렇게 시도를 해서 우리가 목표한 수치 밑에 내려가면은 보존적인 치료로 가능을 합니다. 그런데 많으신 분들이 단순히 보존적인 치료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보존적인 치료 또는 생활 습관을 우리가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는 항상 약물하고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보존적인 치료 방법에서는 우리 한국 분들은 특히 짜게 먹잖아요. 맞아요. 웬만한 김치, 음식에 다 그래요. 찌개 뭐 이런 것들 소금을 얼마나 많이 넣으세요. 네. 특히 외식하시게 되면은 네. 외식하게 되면 뭐 미원들을 많이 넣는데 미원이 실제로는 그게 다 염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학 조미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뭐 네. MSG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MSG의 S가 네. 소듐이라고 그게 염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식사하고 난 후에 물이 굉장히 많이 맥히잖아요. 맞아요. 집에 오면 소금이 너무 많이 섭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적인 그 우리 몸의 반응이에요. 갈증을 갈증을 유발시키는 유발시키는 거군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네. 많이 드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작게 한 잡수셔야 돼요. 혈압에서는 염분을 어떻게라도 이렇게 감소시키는 것이 굉장히 네. 중요한 거고 모든 다른 질환에서 우리가 아주 뭐 이상적인 생활 습관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든지 그렇죠. 체중 조절을 한다든지 네. 당연히 금연은 해야 되겠죠. 네. 당연히 금연을 네, 한다든지 네.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찔리는데요. 그러면 그 고혈압 환자들은 보통 보면은 이렇게 제 주변에서도 흔히들 뵀는데 네. 약을 복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계속 고혈압 그 조절하는 그 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약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네. 그래서 가장 흔히 쓰이는 약은 이뇨제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뇨제는 몸에서 소변을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네. 소금을 제거하는 배출을- 그런 약들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 약들이 이제 흔히들 네.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는 혈압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그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화학적인 이런 그 전달 체계의 동맥을 수축하는 여러 가지 화학적인 전달 체계물이 있어요. 네. 그런 걸 억제하는 그런 약들이 있고 신경 체계를 이렇게 또 이렇게 억제하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흔히들 사용하는 약들 중에서는 그 이뇨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그다음 이제 에이스 억제자라고 해서 그 에이스라는 그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네. 호르몬을 이렇게 억제하는 약들. 그리고 흔히 뭐 이렇게 약 이름을 들으시면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네. 레미프릴 아. 또는 코버실 이런 네. 약들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그와 비슷한 약들 중에서 이러한 그 혈압을 네. 높이는 그런 전달 체계. 그래서 우리가 그 ARB라고 해서 또 이렇게 ACE 인히비터, ACE 억제제하고 비슷한 또 그런 약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예를 들면 뭐 캔데사르텐, 네. 뭐 벨사르텐 이런 약들이 네. 있어. 분명히 뭐 이 시청자들 중에서는 이런 약들을 복용하고 네,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죠. 네. 그런 약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흔히 베이타 차단제라고 해서 심장 박동수를 이렇게 줄여주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종류가 어마어마한데요. 종류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약들은 이제 뭐 아테놀롤 또는 그 메타프롤롤 뭐 이런 약들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약들이라든지 뭐 신경 전달 체계를 억제하는 약들이라든지. 그런데 요즘 와서 과거에는 한 가지 종류의 약을 많이 높은 네네. 용량을 복용을 했는데 그러한 방법보다는 두 가지, 세 가지의 미량의 약을 우리가 같이 합성해서 사용하는 약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약들을 복용을 하면은 훨씬 더 혈압을 이렇게 저하시키는 그 효과도 높고 네. 또 여러 가지 그 부작용도 우리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약들은 부작용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약들을 잘 이렇게 합성해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혈압 약이라는 거는 관리를 하는 그런 약은 결국은 한번 이렇게 복용을 하시게 되면 계속 드셔야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래요. 아. 정확한 진단을 네. 일단 받는 것이 중요하고, 네. 그럼 주기적으로 우리 그 패밀리 닥터하고 네. 이렇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집에서 적절하게 주기적으로 아주 혈압을 잘 이렇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네. 나오는 그 자동 혈압기는 굉장히 정확한 것이 많아요. 네. 물론 시중에는 정확지 않은 그 혈압 측정기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의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그 카나다 고혈압 학회에서 네. 인정해주는 그 자동 혈압기 그 품명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을 잘 점검을 해서 일단 사용을 하시고 일단 구입을 하신 후에는
그 기계가 정확한지 가정의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네. 후에는 집에서 이렇게 시간별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잘 이렇게 점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번엔 저혈압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많은 네, 네. 분들이 사실 이제 제 주변만 해도 혈압이라는 게 좀 연세가 드신 분들만 앓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네.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의외로 젊은 여성분 중에서 네. 저혈압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 저혈압이란 도대체 어떤 수치고 또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제 혈압의 분포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연세가 60이 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은 거의 반 이상에서 고혈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도 고혈압 약을 복용한 지 벌써 꽤 됩니다. 넘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연세가 이렇게 드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혈압이 있고 80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거의 100%, 뭐 90% 이상이라고 통계적으로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고혈압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만이 아니라 이제 대부분 많이들. 대부분 그렇죠. 네. 네. 그 연세가 되시면은 다 고혈압이 있어서요. 네. 그런데 특히 이제 그 젊으신 분들, 젊은 여성분들, 흔히들 저는 저혈압이에요. 그러신 네.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저혈압이 아니라 네. 그건 정상혈압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실제로 그 문제가 되는 저혈압은 아주 희귀해요. 네. 그래서 특별히 뭐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저혈압이 있다든지 아니면 갑상선 저하증이 있어서 네. 저혈압이 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혈압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으세요. 그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혈압에 대해 가지고 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한다든지 그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질환만 이렇게 제외가 되는 것 같으면은 저혈압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흔히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약국에 가면 저 혈압을 잴 수 있는 기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재보고 또 가정에서 저희가 혈압을 쟀을 때는 정상 수치인데 평상시에는 이상하게 병원에만 가면 네. 선생님 앞에만 가면 이게 혈압이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은 과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뭐 한 15 내지 한 20%의 환자들이 그런 분들이 있는데 네. 그것을 저희들이 화이트 코트 하이퍼텐션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배기의 고혈압. 네. 그러니까 뭐 요즘은 의사들 좀 뭐 화이트 코트 잘 입지는 않지만 네, 가운 그런 말씀하시는 가운만 거군요. 이렇게 입으신 분들이 이렇게 혈압을 재면은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를 화이트 코트 하이퍼텐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얼마 뭐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과거에 그 연구를 한 결과에 보면은 네. 의사가 혈압을 쟀을 경우, 간호사가 혈압을 쟀을 경우, 또 본인이 쟀을 경우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물론 의사 진료실에서 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이 정확한 기계를 가지고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을 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측정을 해야 되고 반대로 오히려 아주 화이트 코트 하이퍼텐션만큼 그 빈도는 많지 않을 수는 있지만 네. 의사 사무실에 와서는 혈압이 정상인데 실제로 집에서는 높으신 분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있겠네요. 네, 그런 분들이 네. 있어요. 그런 걸 영어로서는 masked hypertension. 그러니까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그런 고혈압 환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가 혈압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혈압에 관련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신장 전문의가 나오셨는데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듣기로 그게 계속 연관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고혈압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고혈압은 말씀드린 바처럼 이렇게 silent killer, 침묵의 그 살인자라고 이렇게 칭할 만큼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측정 방법이나 정확한 진단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보존적인 치료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항상 저희들이 잘 복용을 하시고
또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은 이 혈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집에서 정확한 기계로서 잘 측정하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침묵의 질환, 우리 고혈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소 적절한 운동과 체중 관리, 저염 식단 등을 실천하고 또 가정이나 병원에서 혈압계로 규칙적으로 혈압을 확인하는 등 꾸준한 관리로 고혈압을 예방해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